엄마, 제발 좀 제 인생에서 꺼지세요. 거친 폭우 속 호수에서 아들의 손에 밀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제 앞에 펼쳐진 건 상상도 못한 거대한 배신이었습니다. 20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저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떡을 빚는 제 손은 오늘도 어김없이 움직였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떡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얀 떡가루가 손끝에 묻을 때마다 저는 그 옛날 어린 준호가 제 치마폭에 매달려 엄마 떡 하나만 더라고 조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8살짜리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 말이에요. 밤마다 울면서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떡을 빚었습니다. 준호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애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준호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고등학교 입학금이 부족할 때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들만큼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순자 씨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웠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여보, 우리 준호 대학까지 보냈어요. 이제 우리 그만 걱정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엄마,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가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집에 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쁠 테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릴 일도 많을 테니까요. 엄마, 전화 좀 줄여주세요. 회사에서 곤란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서운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싶어서요. 그래도 아들이 직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이해가 되니까 전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준호가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30이 넘었으니까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물론 아들이 독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마치 저와 함께 사는 게 짐스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 준호야.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온 제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오늘 아침에도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뉴스에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길래 몸조리 잘하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요즘 독감이 돌아서 그러는데 몸조리 잘하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준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성인이에요.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동안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달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까요? 떡을 빚던 손이 멈췄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고
주름이 깊어진 68살의 늙은 여자. 혹시 준호가 이런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가끔 젊은 손님들이 제게 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야?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존댓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대한다면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영희 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영희 언니는 벌써 손자까지 본 할머니예요. 응, 언니.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어서 그래. 아들은 잘 지내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즘 제게 차갑게 대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응, 잘 지내지 뭐.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 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에는 제일이지. 우리는 뭐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영희 언니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말,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식은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항상 손자한테 줄 떡을 사가시거든요. 순자 씨, 인절미 10개만 포장해줘요.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라고 하네요. 네, 금방 포장해드릴게요. 떡을 포장하면서 그 할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손자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밝은 표정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준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정을 지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아들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손자분이 참 효자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나이에 손자한테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저는 언제쯤 아들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독립한 지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고요함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준호가 대학생일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붙여달라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뻤어요. 적어도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붙여주세요. 얼마나 필요해? 10만 원만 붙여주시면 돼요. 알았다. 내일 붙여줄게. 그런 대화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준호가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전화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제는 제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을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던 그때가 말이에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준호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 이해해줘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준호한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라 정도의 짧은 메시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에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보이고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챙겨주고 싶은 거 말이에요. 새벽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내일도 다시 떡을 빚어야 합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저 혼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준호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평생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밤을 보냈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 제발 이런 자리엔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아직도 맴돌았어요. 엊그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기뻐하며 준비를 했었거든요. 우리 아들 회사 구경도 할 겸 얼굴도 보고 올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어요.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다리미질을 깨끗하게 해서 입으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아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과일도 한 박스 사갔어요. 준호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과 말이에요. 아들이 직장 동료들한테 나눠주라고 가져왔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크고 멋진 건물이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정말 웅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오갔는데 저도 모르게 기가 죽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창립기념 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3층 대강당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면 놀라겠지만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강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요. 준호였어요.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과일 박스를 들고 가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놀람이 아니었어요.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한 당혹감이었습니다.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왜 여기에?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 회사 구경도 할 겸 왔어. 이거 너희 동료분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사과 좀 가져왔다. 그때 준호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말했어요. 어머, 준호 씨 어머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 준호가 신세를 많이 지죠? 그런데 준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시다니 정말 효자네요, 준호 씨.
그 말에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준호가 저를 끌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여기 오셨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 회사 구경도 하고 싶어서 그랬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니라.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런 자리에는 미리 말씀하고 오셔야죠. 미리 말했으면 오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자리엔 오지 마세요. 저한테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이라고요? 저는 준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중요해요. 갑자기 가족이 나타나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해치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평생 아들을 키우기 위해 떡을 빚어온 이 손이 아들한테는 부끄러운 존재였던 건가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평소처럼 사시면 돼요. 굳이 제 직장까지 찾아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평소처럼 살라고요? 혼자서 조용히 살라는 말인가요? 아들 걱정하지 말고, 아들 보고 싶어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인가요? 알았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준호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엄마는 먼저 가볼게. 사과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제가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고른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로비를 지나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계속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아무리 정성껏 차려입어도 저는 여전히 늙은 아줌마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아들 눈에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저를 부끄러워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틀렸나 봐요. 효자라고 소문났던 우리 준호가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눈물이 또 흘렸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정작 그 아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갔을 때 영희 언니가 물어봤어요. 순자야, 어제 어디 갔다 왔어? 평소와 다르게 늦게 왔던데. 응,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아들 만나고 왔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만나긴 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 아들 얼굴 보니까 좋았겠네.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아팠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호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준호가 걱정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정작 준호는 저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준호한테서 온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준호는 제가 연락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하고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아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떡을 빚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예전에는 준호를 위해서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표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효자둔 순자 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효자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말이에요. 순자 씨,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아들한테 뭔 소리 들었어? 영희 언니는 참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보이나 봤어요. 별일 없어, 언니. 별일 없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어? 결국 저는 영희 언니한테 털어놨어요. 회사에 갔던 일, 준호가 한 말, 그 후로 연락이 없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이고, 그 애가 왜 그래?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봐요. 간섭이 뭐야? 자식 걱정하는 게 간섭이야? 그 애가 너무하는 거지. 영희 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아픈 건 여전했습니다.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렴. 언젠가는 제 잘못을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정말 잘못을 깨달을까요? 아니면 저와 점점 더 멀어질까요? 그날 밤에도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저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해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인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적막한 집 안에서 들리는 건 제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바쳐온 제 인생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준호가 다시 저를 찾을 거라고, 그때까지는 기다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는 여전히 준호의 엄마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비가 오려나 봐요. 새벽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그날 아침 떡을 빚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날씨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말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저녁 무렵부터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천막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자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비가 너무 세게 와. 영희 언니가 말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떡을 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준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얼마 만에 듣는 준호의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연락을? 엄마, 시간 있으세요? 시간? 응, 있지. 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혹시 제게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호수 별장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끔 가족끼리 놀러 갔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요. 기억하지.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2,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요. 준호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괜찮아요.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났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우산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비가 정말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별장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그동안 차갑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는 걸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별장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조금 낡아 보였어요. 현관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준호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준호가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반가운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존댓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편하게 들어와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저한테 존댓말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거실에 들어가니 별장 안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남편과 함께 왔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준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예전에 보던 따뜻한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 엄마.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니? 우리 관계요. 우리 관계를 정리한다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냥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각자 살아야 할 때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걱정되어서. 그 걱정이 부담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 저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래, 엄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즘 연락도 안 했잖아. 연락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부담이에요.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준호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요? 이게 솔직한 거라고요? 엄마, 저한테는 제 인생이 있어요. 제 꿈도 있고 제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엄마 걱정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엄마 걱정을 하면서 살 수 없다고? 네. 미안하지만 그래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걱정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되었니? 엄마는 그저 모든 게 짐이에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화하시는 것도 찾아오시는 것도 걱정해 주시는 것도 모든 게 부담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두 부담이었다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제 제 인생에서 손 떼세요. 그 순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손을 떼라고? 네. 저를 잊으시고 엄마 인생을 사세요. 준호야, 세상에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니? 그럼 적어도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는 그럴 수 없어.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서 키웠다고 해서 평생 엄마 것은 아니라고요. 소유물이라고요? 저는 준호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그 사랑이 무거워요. 사랑이 무겁다고? 네.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준 사랑이 아들한테는 무거운 짐이었다니요.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했을 뿐인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 주세요. 준호가 다시 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 걱정 없이, 엄마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요. 엄마 눈치를 봤다고? 네. 항상 봤어요.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평생 엄마를 속인 거니? 효자 노릇이 다 연기였단 말이야? 연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담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부담이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니까. 희생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희생? 엄마는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그게 더 부담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수해야 하니까. 준호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면서 정전이 되었어요. 갑자기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면서 중얼거렸어요. 그 빛에 비친 준호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 보였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있어.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뭔데요? 너를 낳아서 길러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는 지금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요? 그래, 이기적이야.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있어. 준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엄마야말로 이기적이에요. 뭐라고? 엄마 감정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너 마음을 생각해서 연락도 안 했잖아. 연락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말을 또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걸까요? 그럼 엄마는 죽으라는 거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나 다름없잖아.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니. 저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도 따라 나왔어요. 밖은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호수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위험해요. 준호가 뒤쫓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모른다는 거니?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네.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기 사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전부 다 잘못됐어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이용했어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다고? 네.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엄마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을 헛디뎠어요. 젖은 풀밭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엄마. 준호가 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대로 호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호숫가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저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아, 정말로 저를 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저는 모든 걸 놓았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던 준호의 모습,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어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칼칼하고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신이 드셨네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간병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강남성심병원 중환자실이고요. 병원이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호수에 빠졌는데 어떻게 병원에 있는 거죠? 제가 왜 여기에 물에 빠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저를 구해주셨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우선 많이 약하셨으니까 좀 더 쉬시고요. 간병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준호와의 만남, 그 끔찍한 대화, 그리고 호수에 떨어진 일.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준호는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살아났을까요? 누가 저를 구해준 걸까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몸이 좀 아파요. 당연하죠. 물에 빠져서 2, 30분 정도 의식을 잃으셨으니까요. 2, 30분이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지나가던 낚시꾼이 구조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낚시꾼이요? 그런 폭우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구조해 주시고는 금방 가셨거든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시고요. 이상했어요. 사람을 구조해주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족분한테는 연락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가족이라니 준호 말인가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는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준호가 아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순자 씨, 정신이 드셨군요. 누구세요? 박태식입니다. 고 남편분의 친구였죠. 박태식이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 남편이 생전에 가끔 언급하던 변호사 친구 말인가요? 아,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안부를 못 물었네요. 박 변호사는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어요? 준호 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준호가요? 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더군요. 사고라고 했나요? 저는 사고가 아니라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호수에 빠진 건데 준호는 사고라고 말한 모양이에요. 준호는 안 왔나요? 아, 준호 씨는 회사 일이 급해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대신 저한테 부탁했어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저를 대신 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별일 없으시네요. 준호 씨가 처리 잘 됐다고 하더군요. 처리 잘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리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병원비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병원비 처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처리라는 말을 쓸까요? 뭔가 어색했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구조된 건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준호 씨한테 들은 것도 간단하게만 들었거든요. 박 변호사의 대답이 모호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세요? 집에서 지내야죠.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원 같은 곳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이라고요? 갑자기 왜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나이도 있으시고 이번 일도 있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박 변호사의 말투가 묘했어요. 마치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님, 혹시 준호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순자 씨, 혹시 남편분이 남기신 유언장 같은 거 있으신가요?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유언장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준호한테 모든 걸 물려주라는 정도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다른 서류나 통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아, 그냥. 혹시 정리할 게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해서요. 도와준다고 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남편의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세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박태식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박 변호사가 나간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준호는 왜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박 변호사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요양원이나 재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박 변호사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준호 씨가 처리 잘 됐다고 하더군요. 처리라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보통 사람을 구조했다고 하면 다행히 무사하시다더군요라고 하지 않나요? 왜 처리 잘 됐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의사가 와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으시네요. 그런데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럼 퇴원 수속 밟으세요. 그런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퇴원한다는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네. 아, 네. 지금 회사에 있어서 박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또 박 변호사 이야기였어요. 왜 계속 박 변호사님한테 맡기려고 하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도 바쁘다는 말만 하네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박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다행히 금방 와주셨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순자 씨, 집까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차 안에서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 정말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친절했어요. 남편의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있으니까 더욱 생각이 많아졌어요. 호수에 빠진 그날 밤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분명히 준호는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저를 구해준 걸까요? 의사는 낚시꾼이 구해줬다고 했는데 그런 폭우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구조하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사라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며칠 후 시장에 나갔어요. 영희 언니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순자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언니. 좀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 아파서? 뭐가 아팠는데? 저는 영희 언니한테 호수에 빠진 일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물론 준호와의 갈등은 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일이. 정말 다행이다. 누가 구해줬어? 낚시하던 분이 구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비 오는 날에 낚시를? 정말 천운이었네. 영희 언니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박 변호사가 한 말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준호 씨가 처리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재산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혹시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도 그렇고 박 변호사도 그렇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요. 제가 살아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여보가 저를 지켜주신 건 아니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모든 일에는 제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준호는 그 후로도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고 박 변호사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옷가지며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옷장 맨 위 서랍을 열었을 때 뒤쪽에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편지가 있었다면 왜 이제야 발견하게 된 걸까요? 손을 떨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비밀이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회사 후배 정미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그 여자가 아이를 버리려고 했을 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우리가 키우기로 했어. 너한테는 내 친아들이라고 속였어.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20년 넘게 제가 친자식처럼 키운 그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는 말인가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준호를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그 아이는 분명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야. 부디 이 비밀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 나에 대한 서류들은 따로 정리해뒀어. 박태식한테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연락해봐. 편지가 끝났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20년 넘게 친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준호가 남의 아이였다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거죠? 시장에서 떡을 빚으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것도, 아들 학비 마련하려고 밤잠을 못 이룬 것도,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것도 모두 헛된 일이었던 건가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준호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버지란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입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란에는 정미영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는 친자 확인서였어요. 남편과 준호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준호가 5살 때 검사를 받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 서류는 정미영이라는 여자가 쓴 각서였어요.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완전히 손을 뗀 거였어요. 모든 서류를 보고 나니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남편은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저한테 친아들이라고 속여서 키우게 한 거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속아서 남의 아이를 키운 셈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준호가 남편을 그렇게 닮지 않았는지, 왜 성격이나 성향이 저나 남편과 전혀 다른지 알 것 같았어요. 핏줄이 다르니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박 변호사 이야기였어요. 편지에 박태식한테 서류를 맡겼다고 했는데 그럼 박 변호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갑자기 박 변호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준호 씨가 처리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했던 것, 재산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던 것까지 모든 게 이상했어요. 혹시 박 변호사와 준호가 짜고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진실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2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남편한테도 화가 났고, 준호한테도 화가 났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속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욱 화가 난 건 준호의 태도였어요. 제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호수에서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도, 차가운 태도로 대했던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저를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20년 넘게 키워준 은혜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점심시간쯤 박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박 변호사님, 제가 찾고 싶은 서류가 있는데요.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남편이 박 변호사님한테 맡겼다는 서류들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 그 서류들 말씀이시군요. 언제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세요. 오늘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류부터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왔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남편이 비밀리에 모아놓은 재산이 상당했어요. 부동산, 주식, 예금 등등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있었어요.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저한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준호한테는 교육비로 쓴 돈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저한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진짜 유언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유언장은 뭐예요?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호수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거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박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분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미웠고, 준호도 미웠고, 박 변호사도 미웠어요. 특히 준호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20년 넘게 속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저를 없애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거짓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의 아이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애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그의 엄마 노릇 그만둘 거예요. 결심이 섰어요. 이제부터는 준호를 위해 살지 않겠어요.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 아이한테도 되돌려주겠어요. 이젠 나도 피를 버릴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자로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순자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것이 20년 넘게 속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겠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3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앉아서 2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빚던 손, 준호 학비 마련하려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들,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걸 포기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박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박 변호사님, 며칠 생각해 봤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남편이 남긴 재산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와 관련된 일들도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가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다음 날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내 곳곳에 부동산이 있었고 여러 은행에 예금도 상당했어요. 주식 투자도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참 신중하게 재산을 관리하셨네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정말 합법적으로 모은 것일까? 그리고 박 변호사는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그런데 박 변호사님, 준호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뭔가 처리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을 거예요. 준호 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준호가 뭔가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넘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상속 절차부터 밟으셔야죠. 정식으로 재산을 순자 씨 명의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라고 하면서도 박 변호사의 눈빛이 어딘가 계산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순자 씨가 모든 걸 상속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의문이었어요. 준호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우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박 변호사가 보여준 것 외에도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구석구석 찾아보니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는 남편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남편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준호는 내 핏줄이 아니지만 순자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키웠다. 하지만 요즘 준호의 행동을 보면 걱정이 된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다. 박태식이 자꾸 유언장을 바꾸라고 한다. 준호한테 더 많이 물려주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순자가 받아야 할 몫이다. 준호가 내 통장을 뒤진 것 같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박태식이 알려준 건 아닐까? 일기를 읽을수록 충격이었어요. 남편도 준호와 박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순자는 박태식을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은 준호 편이다. 남편이 박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박 변호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준호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사설 탐정을 소개받았어요. 김 탐정이라는 분이었는데 50대 초반에 신뢰할 만한 분 같았어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의 최근 행적을 알고 싶어요. 특히 재산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김 탐정은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준호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여러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빌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보호자 자격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시니까 아들이 대신 처리할 수 있거든요. 고령자라는 이유로 제 동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이 모두 준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준호 씨가 최근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수익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세요. 보험이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말인가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나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라니요. 제가 죽으면 준호가 5억 원을 받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호수에서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되었어요. 김 탐정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제 명의로 사기를 친 것 같은 흔적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형사 고발감이에요. 김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자세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들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 탐정한테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어요. 물론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빼고 말이에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더 철저히 조사해 보겠어요. 김 탐정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험까지 들고 심지어 횡령까지 했다니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난 건 박 변호사였어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언까지 해줬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정의는 내 손으로 실현하겠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튿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명의로 된 대출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제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처음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언제 왔다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가 은행에 와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나 체형이 저와 달랐어요. 이 사람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머님 행세를 한 거죠? 아마 준호가 누군가를 시켜서 저를 흉내내게 한 것 같았어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험회사에도 가서 확인해 봤어요. 역시 제가 직접 동의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서명이 제 것과 달랐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분명히 위조라는 결과가 나올 거였어요. 모든 증거를 모으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박 변호사는 몇 번 연락해서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적당히 둘러댔어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어서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김 탐정을 통해 박 변호사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박 변호사는 준호와 자주 만나고 있었고 제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했던 흔적도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네요. 김 탐정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를 없애려는 계획이 이렇게나 구체적이었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증거도 모았고요. 이제는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저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미소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저를 호수에서 구해준 걸까? 의사는 낚시꾼이라고 했지만 그런 폭우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김 탐정한테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 병원 근처에 CCTV가 있는지, 구급차가 어떻게 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김 탐정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병원 응급실에 보관된 CCTV가 있어요. 그날 밤 영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까요?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 후 김 탐정이 복원한 CCTV 영상을 들고 왔어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거였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준호 뒤로 박 변호사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함께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뭔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준호는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박 변고사가 핸드폰을 들고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김 탐정이 영상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박 변호사의 입모양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박 변호사가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준호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 주차장 CCTV도 확인해 보죠. 차량 번호나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김 탐정이 더 충격적인 영상을 가져왔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이었는데 박 변호사와 준호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김 탐정이 독순술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처리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처리해야 한다고요? 저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건가요? 준호의 대답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의식이 돌아오는지 지켜봐야죠. 만약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 뒤는 화면이 흔들려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내용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호수에서 구조된 것도 박 변호사가 나타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구해준 낚시꾼도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마 박 변호사가 시킨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되 기억을 잃게 하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박 변호사가 실제로는 저를 해치려는 사람이었다니요. 그리고 준호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박 변호사가 계속 연락해왔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순자 씨,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어서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너무 오래 미루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들 몫을 챙기고 싶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 사무실에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박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김 탐정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박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험해요. 불법 침입이 되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 탐정이 며칠 고민하더니 방법을 찾아왔어요. 청소 업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건물 청소를 맡고 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청소부로 변장하고 박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박 변호사 책상을 뒤져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였어요. 김 탐정이 미리 준 USB를 꽂고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USB를 뽑고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 봤는데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계속 미루고 있어요. 분명히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죠. 전화가 끊어진 후 박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박 변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한참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켜서 방금 전에 못 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박 변호사와 준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보험 관련 내용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박 변호사와 준호가 나눠 가지기로 했다는 계약서까지 있었어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USB 내용을 확인하니 정말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탐정에게 연락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마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것 같았어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영정 속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마쳤어요. 이젠 내가 너희를 물에 던질 차례야.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실을 들고 그들 앞에 설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돌려줄 거였어요. 밤늦도록 비가 내렸어요. 마치 그날 밤 호수에 떨어졌던 그 비와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넌 나를 죽였어. 이제 내가 널 살려준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피고석에 앉아있던 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김 탐정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실제로 다리가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였습니다. 법정 앞줄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준호와 눈을 마주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아니 어쩌면 진작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법정에서 심판받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회계 조작, 횡령, 사기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호를 지켜봤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에서 진짜 정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 위조된 서명, 무단으로 가입한 보험 등등.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변호사가 준호를 변호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특히 김 탐정이 수집한 CCTV 영상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피해자이신 김순자 씨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니, 일어서는 척했어요. 그리고 휠체어에서 증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2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사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알았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고는 제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럼 피고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동의 없이 대출받은 일, 보험에 가입한 일, 그리고 호수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호수에서의 일을 말할 때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는 저를 호수로 불러내서 이제 자기 인생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 끝에 저는 호수에 빠졌어요. 피고는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 말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피고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제가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USB였습니다. 이 USB에는 피고와 박태식 변호사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USB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한 계약서, 그리고 병원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박 변호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법정 경비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박태식 씨, 당신도 체포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끌려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예상대로 끝났어요. 준호는 징역 7년, 박 변호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인 저에게 돌아왔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그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몇 달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김 탐정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갈 곳이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수로 갔어요. 그 운명적인 장소로 말이에요. 택시 기사가 이런 날씨에 왜 호수에 가려고 하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저는 죽을 뻔했어요.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진실을 찾아냈고 정의를 실현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호수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20년을 생각했어요. 남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믿고 키웠던 세월. 그 세월이 헛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랑을 줬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고 해도 제가 준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준 저 자신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을 제 자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20년 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속 끼고 있던 반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때가 되었거든요. 반지를 호수에 던졌어요. 작은 물소리와 함께 반지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제 과거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뒤돌아서서 호수를 등지고 걸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앞으로만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어머니의 증언으로 아들과 변호사 실형 선고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제 이름도 나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약자라고 여겨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시장에 다시 나갔을 때 영희 언니를 비롯한 상인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순자야, 신문에 나온 거 봤어. 정말 대단하다. 고생 많았겠네.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쌍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 말에 영희 언니가 물어봤어요. 뭘 새로 시작한다고? 제 인생을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평생 떡만 빚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젊다고 생각했어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로 정했어요.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업 첫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시장 상인들도 오시고 김 탐정도 오시고 심지어 병원에서 저를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상처, 속았다는 충격, 복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두려움. 모든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서의 제 자신을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영정 사진을 정리해서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매달려 살지 않을 거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쓰는 이야기였습니다.